13,012명. 현실로 닥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 연휴가 기폭제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현 상황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딱 6주 남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고 윤석열 후보는 잠시 뒤 정권 교체 필승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양자 토론 방송 금지해달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론도 곧 나오는데 더 뉴스에서 관련 소식들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면서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질은 검증하되 자질과 무관한 흠집 내기는 중단하자는 의미라며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국면 전환용 쇼라고 일축한 뒤에 김건희 씨 사생활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해온 것은 오히려 이 후보 측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검증과 네거티브 분리가 대장동 의혹을 덮고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겠다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4.7%로 35.6%를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대선 후보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열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마약류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간 항공 운항이 제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급감한 반면 온라인과 국제우편, 화물 운송을 통한 밀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4,441명이 급증했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8,571명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기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208명, 2주일 전보다도 8,629명 많습니다. 국내 감염은 12,743명인데 경기 4,184명, 서울 3,110명, 인천 86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4%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269명으로 전날보다 54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이 줄은 385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3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6,620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델타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달라 방역관리의 목표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의료체계 과부하와 붕괴 방지 등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이 뚜렷한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대응 체계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에 적용한 대응 체계를 오는 29일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우선 포털에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이 뜨는데요. 그곳에서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아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곳에 보이는 유리벽 안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료는 따로 없지만 진찰료로 개인 부담금 5,000원을 냈습니다. 검사는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고 그 용액을 이 키트에 떨어뜨리니 몇 분 뒤에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한 줄 음성이 나왔습니다. 만약 양성을 의미하는 2줄이 나올 경우 이 자리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또 다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회사 동료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명절 앞두고 좀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빨리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거리두기나 이런 걸 실천할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어떤 사람들이 내원하는 거죠? 네, 저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등은 기존대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경기 평택을 비롯해 안성과 또 광주, 전남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된 4개 지역에 새로운 대응 체계를 시범 적용했는데요.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것과 같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지고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43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검체 채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도 110여 곳에 달해 현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는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두 사람만 참여하는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쯤 TV 토론을 열려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 법원은 앞서 지난 17대 대선 때도 당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 등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 토론 개최는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법원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는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호감 대선을 사과하면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네거티브를 했던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라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민주당사에서 정치개혁 혁신을 구상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한 네거티브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상대를 흠집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혁신 구상으로는 국민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30,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예정대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나흘째 경기도를 누빕니다. 경기도 고양과 광명, 파주와 양주, 부천을 찾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즉석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민주당이 잇따라 쇄신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이재명 후보 회견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변인단 차원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 쇼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공허하게만 들린다면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계속 네거티브를 했던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었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또 검증과 네거티브를 분리하자고 했으니 대장동 의혹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덮고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겠다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선대본부 글로벌 비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이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잠시 뒤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모인 가운데 정권교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전에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는 이북도미 신년 할애식에 참석합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행보도 관심인데요. 설 연휴 전에는 통화녹음 발언에 대한 사과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휴가 지나면 외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됐죠? 네, 오전 10시 반쯤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잡혔는데요. 법사위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 없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선거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직을 수행한다는 건 논란이라며 대통령의 사의를 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 등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상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임의 삭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인주입니다.
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다자 대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다소 떨어진 9.8%였고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후보는 40대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은지 물었더니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 후보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보다는 차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역전된 겁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4.3%포인트 큰 폭으로 따돌리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는 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잘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토론 결과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에서 한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각 후보를 지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각각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4.5%가 미투 폄훼와 무속 논란을 부추긴 김건희 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발언이 윤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 이하에서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비슷하게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는데 20대가 이 후보 욕설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김건희 씨 상황과 대비됩니다. 두 후보의 TV토론 결과는 행정 방송 경험이 많은 이 후보 우세를 예상한 응답이 54.2%로 과반이었고 윤 후보가 잘할 거란 답은 31.8%였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반응이 영향을 줄 거란 응답을 근소하게 앞서는 등 TV토론이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텔레비전 토론이 주요 후보들 간의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선거 초반 판세를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른바 586 그룹 용태론에 대해서 인물이 아닌 제도의 용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86 정치가 용퇴해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 역량이나 입지가 오해받고 불신받는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김우영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요설이라며 차라리 말을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청년들의 저항은 행동하지 않는 말의 정치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며 저항이 세고 비용이 든다고 미루고 회피하며 다다른 곳이 위선의 골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 이모 씨가 군복무를 하면서 인사명령 없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실은 지난 2014년 8월 이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과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 씨를 봤다는 이 씨 지인의 댓글을 공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실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환자복을 입은 만큼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고 당시에도 이 후보 장남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씨의 입원을 기록한 인사명령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의표명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김 총장이 성남지청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장에게 관련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한다고 적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에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과거 지청 수사과와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 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잇따라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 관련 비리, 증거 인멸 등으로 나뉩니다. 1, 2심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부분도 있는데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 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후보의 입시 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수감 중인 정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한 증거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정전 교수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동양대 PC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있어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성남 시민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성남 시민 송모 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 명령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수색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잔해물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의 혈흔과 작업복 그리고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가 어제 구조견에 의해 파악됐습니다. 발견된 매몰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실종된 작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은 사고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데다 출혈 등 흔적으로 미뤄 이 매몰자가 사망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발견된 한 명 이외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매몰자는 애초 건물 27층 2호실 안방 위쪽에서 발견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소방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발견 위치를 건물 29층 인근으로 정정했습니다. 추가 실종자는 구조대원들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실제 구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은 일단 구조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전 백브리핑에서 경찰은 붕괴 원인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세납개발이 무리하게 공사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높이 120m, 30층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공사하는 층 아래 3개 층에 지지대, 즉 동바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 39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다 사고가 났는데요. 따라서 배관 설비 공간, 피트층과 38층, 37층에 동바리가 설치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38층은 사고 사흘 전, 37층은 사고 열흘 전에 동바리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동바리를 빼낸 게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바리 철거를 지시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 직원으로 거론됩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또 다른 붕괴 원인은 무너진 201동에만 만들어진 슬래브 상단의 포, 이른바 역보 7개입니다. 실제로 외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폭삭 무너져 내린 곳은 무게만 수십 톤으로 추산되는 역보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번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모두 11명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가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주로 온라인과 국제 우편, 화물 운송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 김상우입니다. 네, 지난해 마약류 밀수 적발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마약류에 따라 용법과 일회의 투약량이 일정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적발된 흔히 필로폰이라고 말하는 메토암페타민과 코카인 이 두 종류의 양만 고려해도 약 6,400만 명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를 보면 총 1,054건에 1,272kg이 적발됐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무려 757%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밀수 경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의 항공 운항이 제한되면서 주로 국제 우편과 특송, 해상 화물 등의 운송을 통해 밀수했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건수는 159%, 적발량은 1288%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국제 항공 여행이 제한되면서 여행자 적발은 2020년 311건 55kg에서 지난해 83건 12kg으로 급감했습니다. 적발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과 코카인, 대마류, DHB,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임시 마약류인 러쉬 등입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전년 대비 849% 폭증했고 이름도 생소한 케타민과 러쉬 등 신종 마약 적발량도 전년 대비 569% 급증했습니다. 또 대마류도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 밀반입됐습니다. 네, 앞서 주로 온라인과 화물 운송을 통한 밀수가 급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다른 특이점은 없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의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국제 마약 조직을 통한 킬로그램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등 아태 지역 전반에서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국제 우편을 통한 10g 이하 소량의 자가소비형 밀수 건수가 385건으로 전년 대비 179%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관련법상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러쉬, 각성제인 MDMA, 환각제인 LSD의 적발건이 77%를 차지했습니다. 셋째로는 한국이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남용되는 코카인 밀수의 경유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2020년에는 7건 0.1kg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20건 448.5kg이나 됐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 등 밀수 경로가 계속 다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상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어린이 뮤지컬 출연진이 공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주최 측이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공연이어서 감염 우려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출연자와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아이들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소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에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 한 명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까지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추던 댄서였는데 공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확진자를 뺀 나머지 출연자 10여 명만 무대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8일 오전에 그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처음 알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루 3번씩 진행됐고 관객은 수백 명씩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던 만큼 자칫 아동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주최 측은 A씨를 곧바로 자가격리했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 공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먼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옮기고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일찍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관련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관할 보건소는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뮤지컬 출연진이 확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공연을 주최한 업체와 공연장 측의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역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적용됩니다. 검사와 격리 기준들이 대거 바뀌는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기준입니다. 크게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2차 접종 뒤 90일이 넘은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7일 격리, 미접종자는 여기에 3일 자유격리가 추가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고 미접종자는 7일 격리 뒤에 격리 해제 직전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접의 기준은 뭘까요?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하나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2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입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았던 PCR 검사도 선택적으로 받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와 60세 이상, 역학조사 관련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사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서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어디인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다시 받게 되고 이후엔 지금처럼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격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문제는 자가검사 키트 같은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90%라는 점인데요. 10명 가운데 1명은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검사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다 확진 규모를 경신할 거다 예상은 했었는데요. 8,000명대에서 13,000명대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정점이 어딘지 몰라서 국민들이 좀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완전히 우세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이 정도의 확산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이 위험한 이유가 증가할 때에는 몇천 명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씩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네, 곱하기로. 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확진자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소위 더블링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몇 주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더블링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3만 명 정도까지 정점 찍은 뒤엔 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호주나 아니면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체계라든지 역학조사 체계라든지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일본이나 호주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유행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가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보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본인과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만담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설 연휴에도 좀 안타깝지만
한 번 더 가족 모임을 좀 미뤄야 되는 상황입니까? 명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2년을 돌이켜보면 명절이라고 해서 유행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예. 이런 명절의 요인이나 계절적인 요인보다 전파 능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들은 유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위험군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잘 보호해드리는 것이 명절을 보내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진단검사와 치료체계가 있고 이 검사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면 무증상자로 인한 조용한 전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지점입니다. 지금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방역체계가 유지하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3T라고 부르는 진단하고 추적하고 격리하는 절차를 통해서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도 담당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진단검사 체계와 자가격리 체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단 검사라든지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지하던 PCR 검사 체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법을 바꾸는 것만 해도 유행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 이제 자가검사 키트가 제공이 되고요. 2월 3일부터는 지금 4개 지역에 하는 오미크론 대응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시기는 적당한 겁니까? 네, 지금 진단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PCR 검사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확보하고 있는 PCR 진단검사 역량보다 모자라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런 순간을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진단검사 체계를 바꿔가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진단검사법을 바꾸는 것이 유행을 더 급증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점진적으로 검사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역을 전환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좀 낮기 때문일 텐데 그러다 보면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다 보면 사회의 필수 기능이 좀 마비되면서 최악의 사태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증 환자는 매우 많이 늘어나겠지만 하지만 중증 환자는 그 정도의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델타 변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진료 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반면에 경증 환자 준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접촉자에 대해서는 접촉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저는 최대 2달에서 3달 정도는 물류나 국가 기관 산업망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비상 위기 대응 계획인데요. 일부 부서에 확진자가 생겨서 부서 전체가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도 필수 근무자를 지정하는 형태를 통해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필수적인 영역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마 직장 곳곳에서 지금 업무 공백이 발생한 곳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세부 지침들을 좀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국이 방역 수칙 관련해서 좀 메시지 혼선을 좀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접종 완료자 기준도 격리 면제는 90일이고요. 방역 패스 180일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혼란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3차 접종을 할 수 있게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자가격리자나 아니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학적인 사유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하고 시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될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의 그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이런 대책을 국민들에게 통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들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밀접 접촉자 기준 관련해서요. 확진자와 접촉자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2m 거리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한 경우 이게 이제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거 좀 애매한 부분 지점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과거보다 훨씬 더 자가 격리자를 예. 줄이기 위해서 밀접 접촉의 대상과 범위를 많이 줄여뒀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이나 행정인력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밀접 접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2m라든지 15분의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네.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 무자르듯이 이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접 접촉의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느슨하거나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조치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마다 네. 다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가격리자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기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한편으로 정부가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도 65세에서 60세로 낮췄고 이번에 또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추가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구용 치료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중환자 병상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허가 대상인 성인에 대해서는 이런 경구용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또 3만 명 이상까지도 정부가 보는 상황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에는 그 확진자 추이를 좀 낮출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역할은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중환자 병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을 떨어뜨리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경구용 치료제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3월 등교도 이제 문제인데 이번 주에 개학을 한 학교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학교 방역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고려할 점이 있다면요? 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 결손입니다. 네. 교육 결손은 매우나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접종률이 성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교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학급의 밀집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최대한 학급 간의 이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대면 수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교육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안 후보가 초청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 연휴에 방송 예정이던 양자 TV토론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요. 법원이 안 후보 측의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군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법정 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13%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안 후보가 법에 정해진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양자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건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예정된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고
방송 일자가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홍보와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들이 안 후보에 대해선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회가 무산되면 국민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양자 TV 토론 방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7% 증가한 건데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내에서도 지역 사이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각각 7억 3,400만 원, 4억 5,900만 원으로 두 지역의 가격 차이는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남과 이북의 평균 아파트 값이 각각 14억 9,900만 원, 9억 9,800만 원으로 격차는 5억 100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5년 만에 격차가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아파트 전세값 차이 역시 같은 기간 1억 3,9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오스템 주주 26명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템 측과 임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횡령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은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뒤 1,880억 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는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필승 결의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 의지를 다지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설 연휴 전에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의도로 좀 분석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도 함께하면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으로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겠다는 의지를 또 설을 앞두고 되새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발언에 앞서서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포토타임을 가는 이런 시간인 것 같는데요. 포토 모자이크 전달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퍼즐로 맞춰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모자이크 퍼즐로 맞춘 액자를 전달하고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전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필승 결의대회에서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북도민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서 통일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사진 촬영을 마치고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잠시 화면 이어가면서 모두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상이 옮겨지고 있고요.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원내외 당협위원장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키고 헌신해오신 여러분께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선 승리, 정권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리 국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시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지들을 뵈니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동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 저는 국민께 책임 있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저 윤석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바뀌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원내외 당협위원장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5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이 당을 굳건히 지켜오셨습니다. 여당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오셨습니다.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그 힘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기회,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 잊지 말고 한번 악착같이 해봅시다. 저와 한 몸이 되어 정권 교체 기필코 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하신 국민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를 비롯한 우리가 더 많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더 살뜰히 챙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협위원장 여러분, 철진한 이념에 얽매여 시장을 무시하고 진영 논리로 국민을 편가른 민주당 정권, 그리고 매번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후보를 우리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나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네. 자, 현역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에 참석한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상 지지율 상승세 영향인지 좀 여유로운 표정이 느껴졌고요. 저와 한 몸이 돼서 정권 교체 이뤄내자,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고요. 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추위 대신 호흡기에 좋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 내일도 대기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날은 포근한데 대기질이 나쁘다고요? 네, 오늘도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면서 하늘이 뿌옇고 시야가 답답한데요.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게 원인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내일도 대기질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자세한 지역을 살펴보면 세종과 충북, 전북,
대구와 경북은 내일도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오늘 밤 9시를 기해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6도 등으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에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설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한 주 사이로 여론이 출렁출렁하죠. 후보 행보, 공약에 따라서 특히 2030 민심이 지금 초스피드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이 연령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반응에 차이가 큽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오늘 나온 전국 이슈들에 대한 여야 입장, 더 뉴스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